지난 한 주간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뜨거운 뉴스만을 모아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주는 일요서울 기자수첩입니다. 진행을 맡은 일요서울 사회팀장 오두환입니다. 정치부팀장 홍주철입니다. 상경팀장 이범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방송입니다. 이제 2017년도 1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주변에서 벌써부터 송년회를 한다고 시끌벅적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습니다. 뽑힌 사람이 바로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이었죠. 1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는데 108명이 참석해서 김성태 의원이 55표로 1차 투표에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친박 홍문종 의원은 35표를 받았고요. 범친박으로 분리되는 한성규 의원은 17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과반 이상을 받은 김성태 의원이 원내상 투표에 올랐죠. 근데 그 김성태 의원은 강성 비박계 아닙니까? 그러면 비박계가 당을 장악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모든 언론에서 그 김성태 원내사랑 탭이 오른 후에 그 김무성 홍준표 체제로 가면서 비박계 장악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맞는 말인데요. 속을 들여보면은 아직도 그 친박계 세가 만만치 않고 견고하게 남아있다는 게 또 증명된 원내대표 경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표를 보면 그 김성태 의원이 55표를 받았지만 그 범친박계인 한성규 의원과 표를 홍문정 의원 표를 합치면 52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표뿐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친박계 핵심이죠. 최경 의원이 그 의총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당원 당규상 검찰에 기소되면 그 당원권이 정지돼서 그 투표권이 박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현재, 배덕광, 김연아 의원 등이 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 그 엄용수 의원이라고 경남 밀양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원내대표 경선 전날 바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투표권이 박탈됐습니다. 지금 말한 분들이 대부분 친박계 의원들이죠. 그래서 만약 이 중에서 만약 2명만 참석하게 되면 110명이 참석하는 거고 과반 이상 득표를 해야 되니까 56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매직 넘버가. 근데 55표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2명이라도 더 참석하게 됐다면 결선 투표에 가는 거고 친박계에서는 결선 투표 가면 우리도 해볼만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우는 정치적 관우는 좀 타고났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홍준표 당대표가 이번 주에 성완종 리스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그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김성태 지도부 체제가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참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한국당이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을 시점에 오는 그 20일 금요일 오후에 그 홍준표 당대표에 대한 최종 그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법원 판결이 내립니다. 물론 여기서 무죄가 떨어질 경우에는 홍준표 당대표는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되겠죠. 정치적 행보에. 일단은 이 1심에 무죄, 2심에서 유죄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 그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계속 경쟁 후보들한테 발목을 잡혔습니다. 어차피 대법원에서 유죄가 떨어지면 대통령직이나 당대표직 못할 텐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행보하는데 걸림돌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풀리게 되면은 향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그 현 정부에 대한 여건과 그리고 많은 각을 세우면서 뭐 다 재차 차기 대권을 노려볼 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그 파기환송시키면은 그 홍준표 당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되게 됩니다. 당원권이 정지되게 되면 현재 이 당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선출직 최고위원인 2위인 이철우 최고위원이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철우 최고위원은 지금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3위는 지금 그 장안의 화제인 그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탈락한 유여해 최고위원이
승계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이 자칫하면은 이 최고위원이 현재 당대표를 승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유효의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론상으로는 당원 당규상은 유효의 최고위원이 당대표 승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 중진들 입장에서는 유효의 최고가 당대표 한다는 거에서 탐탁치가 않죠. 당연히 깜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면 유효의 최고에 대한 아마 변제론이 높을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 최근 보니까 뭐 윤리위에 회부됐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징계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도 그 일환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의 최고가 당대표에 오르지 못하게 되면 일단은 그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노인 선택은 세 가지인데요. 비대위 구성을 하든지 그 지방선거였죠. 지방선대위 구성을 통해서 지도부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서 새로운 당대표 지도부를 뽑는 겁니다. 과거에 그 2011년도에 12월 달에 홍준표 당대표에서 물러났을 때 그 당시에는 황우리 원내대표였는데 황우리 원내대표는 친박이었죠. 그래서 바로 그냥 자기가 뭐 비대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비대위원장을 줬고 그리고 해에 2012년 총선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으로 치른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거는 어쨌든 가상입니다. 홍준표 당대표가 유죄가 떨어질 경우를 가상하면 그 1, 2위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최고위원한테 물러가게 되고 유효의 최고와 4위인 김태훈 최고, 5위가 이재만 최고위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남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이종혁 최고위원이 있고 청년모스로 이재영 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만 최고와 이종혁 최고는 각각 그 대구와 부산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은 최고위원은 유효의 김태흠, 이재영 3명이 남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총 7명의 그 선출직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4명이 간두게 되는 판이 돼서 지도부가 와야 될 공산이 아주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되게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럼 뭐 조기전대 개최랑 상관없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럼 향후 당을 이끌어갈 공산이 높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조기전대 개최를 할 공산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년 6월이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경우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 그 뭐 원내대표를 겸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기전대 개최를 관리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큰 인물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당시에는 지금은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고 이렇한데 아주 복잡하죠. 이게 향후에 그 아직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친박 세력이 여전히 견고하고 여기에 김성태라는 비박계, 김무성계, 뭐 친홍 인사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당연히 그 비박계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국정농단의 그 주요 주범인 최순실씨가 최근에 그 법정 최고형 구형 25년을 구형받았어요. 예. 지금 최순실 씨 나이가 1956년생으로 61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 최고형을 25년을 받게 되니까 사실상 그 출소를 하게 되면 87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거의 무기징역이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고요. 뭐 이경재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 옥중에서 죽으라는 얘기냐, 뭐 옥사라는 얘기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더 그 살아야 되는데, 예, 중형을 받아야 되는데 25년 받은 건 약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소송이 있었다던데. 그날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최 씨는 고개를 들어서 이 천장을 쳐다보기도 했고 검찰이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비웃기도 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는 자기에 대한 구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 휴정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대기실에 가 있는 동안 그 아악하고 소리를 질러서 오히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었거든요. 근데 추후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가지고는 거의 고개를 숙이고 있고 뭐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고 코를 닦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에 대한 구형에 대해서 직감을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최순실 씨 구형이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에서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부나 뭐 법원이 계속해서 법리 해석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지금 난리입니다. 뭐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강요에 의한 재단 출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의 논리가 이제 맞지가 않게 되면서 이거를 변호인단이 어떻게 변경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롯데는 이 최순실 씨와 관련돼 가지고 4년 구형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이 나가는 22일 날 또 경영비리 관련돼 가지고 10년 구형에 대한 또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롯데는 지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기업 총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최순실 재판에 묶여 있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도 준비를 못하고 뭐 인사도 거의 그냥 흐지부지처럼 하게 되다 보니까 내년 경영 악화에도 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과 롯데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최순실 관련해서 한 업체가 맨 처음에 이제 걸렸던 곳이 한 7개가 그렇죠,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 업체들이 다 최순실 때문에 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뭐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요. 이제는 뭐 그냥 다 넘어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삼성하고 롯데가 주목받고 있고 삼성 롯데 재판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그 밑에 업체들한테도 그 재판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팀장이 취재하다가 최순실 씨랑 얽힌 뭐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국정농단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던 분이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찰나에 브로커들이 좀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브로커가 그 사업하고 그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사청탁 내용은 정교수 채용을 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왔던 사업 계획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실무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많은 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최종 단계에서 이제 MOU를 체결을 하려면 상대 측에서도 누군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로커보다는 그 윗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나와서 같이 사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청담동 아줌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담동 아줌마가 대통령을 움직인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 돌아가서 그냥 이 일을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달 후에 이 청담동 아줌마가 전 매체에 등장한 최순실 씨였던 거죠. 그래서 많이 황당했었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 팀장도 최순실 씨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 예, 전 그 작년 11월 달에 제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그 최순실 씨가 DMZ 평화의 공원 사업까지 손을 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취재원이 사실 저한테 거꾸로 제보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가가 DMZ 평화의 공원 사업 계획안을 아예 문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 사실 이 사람도 처음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안한 사람들 만났을 때 누군지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재밌는 게 만난 장소가 최순실 씨가 운영했던 카페였고 또 한 군데는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드나드는 그런 사무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 뭐 최순실 씨가 어떻게 이게 연관이 됐을까라고 이제 알았을까 확인해 봤더니 최순실 씨의 언니죠. 최순덕 씨가 추천을 해준 인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순실 씨와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결과적으로 사실 이 사업이 뭐 흐지부지 됐어요. 지금 이 분도 그 사업에 손을 뗐었고 근데 또 눈길을 끄는 얘기가 그 당시에 이 사업 말고도 최순실 씨와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또 하나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이분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분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까 더 진행되지 않았는데 참 최순실 씨가 부동산 쪽이나 이런 땅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거 사실 이걸 보고 알았었거든요. 뭐 최근에 강원도 관련해서 땅도 사건이 많이 터지긴 했는데 그래서 정말 최순실 씨가 손이 안 댄 군데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치 쪽에도 좀 얘기가 있지 않나요? 아니, 정치 쪽에서도 이거 뭐 확인은 안 되지만은 작년이죠. 2010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최순실 씨 지금 그 당시는 뭐 어쨌든 뭐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공천을 줘야 된다. 뭐 압력이 왔대는데 그게 이제 통상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VIP 박 대통령이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최순실 씨가 정황을 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그런 것들이 사실 여의도에 놔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경제팀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VIP를 움직이는 거는 청담동 아줌마인 최순실이고 그럼 최순실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이 정치 쪽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높은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뭐 삼성 아니냐, 뭐 국정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국정원이 아니냐 지금 드러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굴욕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뭐 외교 참사다, 굴욕 외교다, 뭐 벙어리 외교다. 사실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정치권하고 언론의 평가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번 중국 방문이 상당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사드 때문에 워낙에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죠. 근데 사실 이번에 뭐 영접 당시에 격이 안 맞는다, 그리고 혼밥, 그리고 수행기자단 폭행 논란이 일면서 혼례 논란에 휩싸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는 반대로 환대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들었었거든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한 건 지난번 1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문 대통령이 공항에 왔을 때 중국에서는 쿵시한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가 마중 나왔었습니다. 외교부 부장 조리는 직급이 우리로 나라로 치면 차관복급 정도가 돼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 정상이 방문을 했을 때 차관보가 아니라 장관이나 차관이 나가는 게 예의인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영접 인사의 격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죠,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2013년도 6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어요. 그 당시에는 영접을 누가 나왔냐면 장예수의 상무부부장이 나왔습니다. 상무부부장은 차관급이에요. 그러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차관이 영접을 나왔었죠. 그리고 뭐 참고로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는 양재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국무위원은 부총리급이죠. 사실 이것만 봐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급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사람이 나와서 영접을 했던 건 사실이죠. 시진핑도 뭐 다른 데 갔다면서요? 그날 13일 날이 그 중국의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제삿날이었죠. 당연히 시진핑 주석도 행사장에 갔죠. 이제 하는 얘기지만 사실 굳이 우리나라가 국빈 방문을 할 때 왜 하필 13일 날 정해서 갔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게 중국에서는 하루빨리 오기를 좀 원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하루빨리 가기를 원해서 결국은 그 날로 정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홀대 논란 자체가 뭐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좀 있죠. 그 팀 문재인의 핵심인데 노영민 주중대사도 영접 안에 나오지 않았다고. 예, 노영민 주중대사 안 나온 게 맞습니다. 원래 정상이 당연히 오면 주중대사도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날 그 공항에 나오지 않아 사실 왜 안 나왔는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난징 대학살 추모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서 어떤 영접의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뭐 혼밥 논란은 또 어떻게 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중국에서 총 10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끼만 중국 지도부가 식사를 했어요. 뭐 그 누구였냐면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만찬을 했고 그 다음에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했습니다. 그 일정 외에는 중국 인사를 따로 만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혼밥했다는 논란이 좀 많이 났는데요. 비교해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3년도 6월에 중국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3박 4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 지도부와 총 3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끼 식사를 좀 많이 한 건데 그 한 끼 식사 말고 총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고 딱 봤더니 시진핑, 리커창, 자오정용
이렇게 3명과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마찬가지로 혼밥을 하거나 교민이나 경제인들하고 식사를 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자면 리커창 총리하고 식사를 하나 못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2인자로 불릴 정도로 좀 실세예요. 그래서 좀 회담은 했지만 식사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죠.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뭐 자기는 식사보다는 회담이 더 중요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14일 날 베이징 시내에서 이제 일반 서민 식당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이게 꽤 유명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까지 불려가서 동네 식당에서 2끼 연속으로 혼밥이나 먹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서 애초부터 기획을 한 이벤트성 혼밥 식사였어요. 그래서 요건 결과적으로 중국인들의 좀 마음을 얻는 이벤트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그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에 기자들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경호원들 사이에서 기자들이 실랑이는 원래 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 13일 날부터 약간의 좀 조짐이 있었더라고요. 뭐 알고 봤더니 그 중국에서의 그 현지 경호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 취재진들이 청와대 경호실에다가 좀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호실에서는 뭐 잘 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건이 터진 건 14일 날이죠. 그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장에 갔었는데 지금 한국일보 사진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뭐 이제 근접 취재를 하는 거죠. 뭐 최대한 좀 다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중국 그 경호원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 중국 경호원이 우리 기자를 그냥 뒤로 밀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져서 허리가 다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본 매일경제 사진 기자가 이제 약간 흥분이 됐겠죠. 다행히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또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하는 순간에 이제 중국 측 경호원들이 복도를 끌고 나가서 한 10명 정도가 집단 구타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행동 자체는 뭐 깡패들이 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바라보는 국내 뭐 네티즌들이나 일반 시민들 중에 좀 기자들을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기자가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했던 건데 뭐 기레기라고 좀 욕을 먹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많이 있고, 일부 네티즌들 뭐 소위 말해서 뭐 문파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 댓글을 달면서 좀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아무리 뭐 정치적 성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좀 자제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을 취재하다가 그 기자들이 뭐 오버해서 폭행했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군요. 다 카더라식이고. 말 그대로 그런 내용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그냥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진짜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거꾸로 그게 사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낼까봐 기자들 좀 욕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보수층은 과거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탄핵을 막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또 기자들 욕하고 있고, 중국도 뭐 국내 여론을 오히려 거꾸로 가져가서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여론을 좀 호도하고 있고, 지금 기자만 사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지금 인터넷에도 뭐 카더라 뉴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실 위헌 비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도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나 큰 행사 아니면 역사적인 일들 속에서 기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 어찌 보면 뭐 이런 기레기 취급 당하는 게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여러분들께서 좀 저희 기자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 좀 해주시고, 기자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맞아도 싼 사람은 없죠. 대신 좀 욕은 적당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요서울 기자수첩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